이대로 죽는 건가? 박준호의 희미한 목소리가 거센 파도 소리에 묻혀갔습니다. 갑작스럽게 몰아친 태풍이 그가 타고 있던 작은 어선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준호는 서울에서 온 회사원이었습니다. 대형 리조트 체인 오션파크의 기획팀장으로 제주도에 새로운 리조트를 지을 부지를 답사하러 왔던 것이었죠. 현지 바다 상황을 직접 보고 싶다며 어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작은 배를 빌려 탔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의 몸을 감쌌고 머리를 바위에 부딪힌 그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휴대폰은 이미 바닷물에 젖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며 그는 서서히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바다에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환청이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준호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파도 너머로 보인 것은 갈색 머리를 늘어뜨린 어린 소녀의 얼굴이었습니다. 소녀의 볼은 바람에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커다란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사고가 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을 이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소녀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금방 엄마 데려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소녀는 모래사장을 달려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엄마, 바다에 얼음이 빠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다시 누군가 바다 쪽으로 뛰어오는 소리에 준호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소녀와 함께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금 구해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혜린이었습니다. 29살의 그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해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다와 함께 살아온 그녀에게 바다는 무서운 곳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지요. 혜리는 주저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유나야, 저쪽에서 밧줄 가져와. 모래 위에 깔아놔야 아저씨를 끌어올릴 수 있어. 혜리는 유나에게 지시하며 준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은 이미 저체온증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우리 집이 가까우니 조금만 참으면 돼요. 준호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두 사람의 도움으로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제주도 성산포의 작은 어촌마을. 그 조용한 곳에서 어린 소녀가 발견한 한 남자. 그 작은 우연이 여러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작은 민박집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준호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몸부터 녹이세요. 정신을 차린 준호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그대로 있었다면.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유나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유나예요. 12살이에요. 저기는 우리 엄마고요. 혜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혜린이에요. 일단 충분히 쉬세요. 이 바람이 그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준호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고 제주도 성산포 마을은 점점 더 거친 바다 날씨에 잠겨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작은 민박집의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를 구해준 엄마와 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한결 잔잔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혜린이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아침 식사와 함께 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나요? 열은 내렸지만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혜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의 말을 자연스럽게 끊었습니다. 저보다 유나가 먼저 발견해서 다행이었어요. 준호는 식사를 하며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작은 민박집의 내부는 오래되었지만 아늑하고 정갈했습니다. 벽에는 바다 사진들과 해녀 할머니들의 옛날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민박집을 운영하시다니 특별하네요. 오래 사셨나요? 혜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원래는 서울에 살았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13년 전쯤 할머니가 계시던 이 제주도 성산포 마을로 내려왔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민박집을 이어받았어요. 그녀의 눈에 스친 그림자를 준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아픈 기억이 있는 듯 했지만 더 이상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아저씨 많이 좋아지셨어요? 유나의 밝은 목소리에 방 안의 분위기가 환해졌습니다. 준호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많이 좋아졌어. 유나가 발견해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 고마워. 유나는 자랑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늦게 제대로 인사드리네요. 저는 오션파크 리조트 기획팀장 박준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혜린의 얼굴이 확연히 굳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오션파크. 혜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오션파크를 아시나요? 혜린은 재빨리 표정을 정리하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큰 회사라서 놀랐을 뿐이에요. 오션파크에서 이런 바닷가 마을까지 오다니 의외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해 보였지만 준호는 그녀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완전히 깨져 있었고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완전히 망가졌네요. 혹시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회사에 연락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편하게 통화하세요. 준호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대표님, 박준호입니다. 늦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성산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저를 구해주신 한 가족 집에 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잘 보살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이네요. 며칠 후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 내내 혜리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가슴에 놓인 작은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혜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는 자세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슬픔, 그리움, 그리고 아픔.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태풍이 계속되는 동안 작은 민박집에서의 생활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준호의 몸은 혜린의 정성 어린 간병 덕분에 빠르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바쁜 서울 생활에 익숙했던 그에게 이곳에서의 시간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유나는 준호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여름휴가라 집에 있던 그녀는 매일 준호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들려주었고 때로는 자신이 그린 바다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이건 엄마가 바다에서 전복 따는 그림이에요. 이건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같이 그린 거예요. 할머니도 해녀셨거든요. 준호는 오랜만에 느끼는 가정의 온기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날씨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이틀 후면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유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혜린도 잠시 손길을 멈추고 뒤돌아섰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이제 서울로 돌아가실 수 있겠어요. 혜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풀이 죽은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꼭 가셔야 해요? 여기 더 있으면 안 돼요? 준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정말 아쉽지만 서울에 일이 있어서 돌아가야 해. 그런데 떠나기 전에 추억을 남기고 싶은데 우리 같이 사진 한 장 찍을까? 유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혜린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린은 집에 있던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세 사람은 민박집 앞 푸른 바다가 보이는 곳에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유나는 양쪽에서 혜린과 준호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틀 후 마침내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오션파크에서 보낸 고급 검은색 세단과 직원이 작은 민박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떠나기 전 준호는 혜린과 유나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은 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다시 올게요. 혜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만에요. 그저 당연한 일이었을 뿐이에요. 서울에 돌아가시면 건강하게 지내세요.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꼭 다시 오세요. 약속해요. 준호는 유나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다음에는 좋은 선물도 가져올게. 그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네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너머로 본 혜린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준호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유나는 열심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모습이 차창 너머로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 넣어둔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특별한 인연을 만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팀장님, 대표님께서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돌아가시면 바로 보고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직원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그는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차가 사라진 후 혜린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혜린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유나야. 좋은 분이셨어. 잘 지내실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13년 전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누군가를 떠나보냈던 아픈 기억이. 서울의 오션파크 본사 건물은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웅장한 마천루였습니다. 준호는 사고 후 처음으로 본사에 출근하며 자신을 반겨주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상하게도 제주도에서의 며칠이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듯 했습니다. 준호는 직원들의 인사에 미소로 답하며 곧장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한태영 대표의 사무실은 건물 최상층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준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영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35살의 나이에 이미 재계에서 인정받는 경영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돌아왔습니다. 태영은 돌아서서 반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단정한 양복과 깔끔한 외모는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준호, 정말 걱정했어. 바다에서 고생 많았겠어.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구나. 오히려 좋은 분들을 만나 잘 지냈습니다. 태영은 자리에 앉으며 손짓했습니다. 앉아. 제주도 리조트 개발건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지만 먼저 자네가 겪은 일에 대해 들려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준호는 자리에 앉아 자신이 겪은 사고와 구조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그 어촌마을에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요. 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사진을 태영에게 건넸습니다.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이었습니다. 태영은 무심코 사진을 받아들었지만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은 사진 속 여성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이분을 아세요? 태영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혜린, 내 첫사랑이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놀라 말을 잃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요? 놀라운 우연이네요. 그분은 정말 따뜻하고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이도 참 밝고 똑똑했습니다. 태영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 속 혜린의 얼굴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 했지? 유나예요. 12살이라고 했습니다. 태영의 눈에 갑자기 깨달음이 번쩍였습니다. 12살. 그리고 그의 첫사랑 혜린. 그들이 헤어진 것은 13년 전이었습니다. 22살의 한태영은 서울에서 온 대학생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제주도로 배낭여행을 온 그는 우연히 관광 가이드로 일하던 혜린을 만났습니다. 혜린은 26살로 대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에서 관광 가이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주도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고 바다와 자연을 사랑하는 순수한 여성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할머니들이 물질하던 곳이에요. 지금도 새벽이면 해녀 할머니들이 바다로 나가시죠. 혜린의 설명을 들으며 태영은 그녀의 맑은 눈빛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서울 사람이시죠? 여기가 어때요?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가이드분 덕분에 더 특별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태영은 방학 내내 제주도에 머물며 혜린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일출을 함께 보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태영아, 너는 서울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게 꿈처럼 느껴질 거야. 그럴 리 없어. 나는 혜린이 없으면 안 돼.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사랑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태영이 오션파크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혜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태영일 뿐이야. 하지만 그 여름이 끝나갈 무렵 태영의 아버지가 제주도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태영아, 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니? 너는 회사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이라고. 회장의 호통에 태영은 맞섰지만 결국 아버지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라.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와라. 비가 내리는 저녁, 떠나기 전날 태영은 혜린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지치고 슬퍼 보였습니다. 혜린아, 내일 미국으로 가게 됐어. 혜린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이별의 순간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한 척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괜찮아. 기다려줘. 꼭 돌아올게. 그때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거야. 태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혜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영이 자신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겪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그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마지막 포옹을 나눈 후 태영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혜린도 자신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영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그녀는 제주도의 외딴 바닷가 마을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해녀로 살던 그녀의 할머니가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상황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괜찮다, 혜린아. 할머니가 도와줄게. 우리 바다에서 건강한 아이를 낳자. 그들은 함께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혜린은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유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혜린의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할머니의 유산인 작은 민박집과 세상의 전부가 된 딸 유나뿐이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널 꼭 지켜줄게. 우리 둘이 잘 살자. 한편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태영. 태영은 서울로 돌아와 즉시 혜린을 찾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혜린아, 넌 어디에 있는 거야? 수많은 날들을 그녀를 찾는 데 보냈지만 태영은 결국 혜린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그는 가족의 압력에 굴복해 서연주와 약혼했습니다. 연주는 대형 건설사 딸로 가문 간의 결합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약혼식 날 태영의 마음은 여전히 혜린을 향해 있었습니다. 태영은 사진을 손에 꽉 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 회의는 취소하게. 지금 당장 그곳에 가야겠어.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태영은 이미 코트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온몸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가족의 반대로 헤어졌어. 그 후로 그녀를 찾아봤지만 어디로 사라진 건지 찾을 수 없었어. 준호는 태영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태영의 사생활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지만
그가 정략 약혼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첫사랑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준호,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안내해주게 해. 네, 대표님. 그날 오후 준호와 태영은 차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 첫 데이트, 그리고 아픈 이별.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감정은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대표님, 곧 도착합니다. 태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차가 작은 민박집 앞에 멈췄습니다.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태영은 차에서 내리며 잠시 멈춰서 민박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그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의 다리는 떨렸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태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민박집 문을 열자 작은 방울소리가 울렸습니다. 혜리는 카운터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린의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지만 그녀는 그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태영과 혜린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감정의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진 후 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너였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오랜 시간 숨겨온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이 순간이 두 사람만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민박집을 나와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라본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건너 마침내 재회한 두 영혼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흐른 후 혜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태영을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태영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혜린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3년이란 세월이 흘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어떻게 날 찾았어? 혜린은 차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호가 보여준 사진에서 너를 봤어. 태영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을 보며 혜린의 눈에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13년 동안 많이 찾았어. 태영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과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민박집 문이 열리고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유나의 밝은 목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갈랐습니다. 태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유나의 눈, 코, 입, 모든 것이 낯익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야, 이리 와볼래?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영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습니다. 그는 깊은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유나는 그의 딸이었습니다. 유나야, 이분은 서울에서 오신 손님이야. 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영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유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유나야.
유나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서울에서 오셨어요? 서울은 정말 커요. 저도 언젠가 서울에 가보고 싶어요. 유나의 순진한 질문에 태영은 떨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딸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유나의 첫 울음소리, 첫 걸음마, 첫 말,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습니다. 유나야, 잠시 내 방에 가 있을래? 엄마가 손님과 할 이야기가 있어. 유나는 잠시 두 어른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간 후 민박집에는 다시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 딸이지. 태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혜리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 유나는 내 딸이야. 내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나는 이미 임신 중이었어. 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알았다면. 그때 우리 둘 다 어렸어. 내 가족은 나를 원하지 않았고 내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조용히 사라지기로 했어. 혜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영은 혜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유나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해도 될까? 혜린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불렀고 유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나야, 이분은 사실은 내 아빠야.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태영을 바라보았고 태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마침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정말요? 제 아빠세요?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응, 유나야. 나는 내 아빠야.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에게 안겼습니다. 태영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유나를 안아주었고 그 순간 부성애의 거대한 파도가 그를 덮쳤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빠가 멀리 있다고. 유나의 순수한 말에 태영과 혜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혜리는 유나에게 결코 태영에 대한 나쁜 말을 하지 않았음을 태영은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유나가 아버지의 부재에 상처받지 않도록 태영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오후를 함께 보냈습니다. 유나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방과 그림,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주었고 태영은 딸의 모든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빠, 이건 제가 그린 바다 그림이에요. 와, 정말 잘 그렸구나. 우리 유나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는 줄 몰랐어. 그들의 웃음소리가 작은 민박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유나가 잠든 후 태영과 혜리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혜리나, 나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자. 태영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혜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혜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태영이 약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에 실린 그의 약혼 소식을 본 그날, 그녀는 온 밤을 울었지만 결국 그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태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나 약혼했어. 하지만 그건 가문 간의 정략 약혼일 뿐이야. 나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어.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저 표면상의 관계일 뿐이야.
내 마음속엔 항상 너뿐이었어.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 태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꿈꾸던 순간이 갑자기 현실이 되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울로 간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거야. 너의 가족, 회사, 그리고 내 약혼자. 혜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걱정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게.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혜리나. 태영의 눈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리는 유나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을 좀 줄래? 생각해 볼게.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혜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얼마든지. 다만 알아줬으면 해. 13년 전과 달리 이번엔 내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혜리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나의 미래와 태영의 진심에 이끌려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로 갈게. 유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녀의 말에 태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혜린을 부드럽게 안아주었고 그 품 안에서 혜린은 오랜만에 느끼는 안전함과 따뜻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13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은 다시 한번 사랑의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짐을 쌌습니다. 엄마, 정말 서울로 가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살 수 있어요? 유나의 눈이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래, 유나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태영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혜리는 13년간 살던 민박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추억이 깃든 이곳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유나와 태영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잘 지낼게요. 지켜봐 주세요. 혜리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오전 10시 태영이 준비한 차가 민박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혜리나, 서울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라. 유나야, 공부 열심히 하고 가끔 편지 써라.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준 마을 사람들과의 이별은 뭉클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혜리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제주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준 운명의 바다였습니다. 가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태영이 혜린과 유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가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을 보며 유나가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커요. 아빠, 우리 여기서 살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 딸. 아빠가 좋은 집을 준비해뒀어. 태영은 강남의 넓은 아파트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유나를 위한 예쁜 방과 혜린을 위한 공간까지 세심하게 꾸며놓았습니다. 너무 좋아. 하지만 이게 다 꿈만 같아. 혜린이 아파트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꿈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태영이 혜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서울의 학교에 전학을 했고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습니다. 혜린도 서울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태영은 서연주와의 약혼 파기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태영에게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영아,
당장 집으로 와라.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다. 어머니의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영은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혜린과 유나의 존재를 태영의 부모에게 알렸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태영이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는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서연주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한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주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태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영아, 앉아라. 한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내가 제주도에서 데려온 그 여자와 아이 이야기다. 태영은 각오하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말씀드렸습니까? 서연주가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약혼한 사이인데 태영 씨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데려와 함께 산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군요.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어요. 태영은 서연주를 노려보았습니다. 연주 씨, 우리 약혼은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끝났다고요? 언제 정식으로 파기했나요?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서연주의 차가운 웃음에 태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 회장이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태영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회사의 명예를 생각해라. 아버지,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제 딸과 함께 살고 싶을 뿐입니다. 딸이라고? 어떻게 그 아이가 내 딸인지 확실한가? 서연주가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DNA 검사라도 해보셨나요? 요즘 그런 일로 사기치는 여자들 많다던데. 태영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연주 씨,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13년 전 헤어진 여자가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다? 너무 의심스럽지 않나요? 한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주 말이 맞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DNA 검사부터 해라. 태영은 유나를 보는 순간 자신의 피를 나눈 딸임을 직감했습니다. DNA 검사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유나는 제 딸이 분명합니다. 검사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태영아, 이건 너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가문이 문제야. 내가 확신한다면 검사 결과도 똑같이 나올 테니 문제될 것 없지 않느냐? 한 회장의 논리적인 말에 태영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검사는 우리 계열사 병원에서 진행하자. 외부에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서연주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아는 좋은 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하시죠. 태영은 유나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혜린도 함께 왔지만 검사실 앞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아픈 거예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유나야. 입안을 면봉으로 살짝 문지르는 것뿐이야. 전혀 아프지 않아. 태영은 딸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검사실로 들어가자 김 박사라는 중년 남성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주 씨가 소개해 주셨죠. 간단한 검사니까 걱정 마세요. 김 박사는 친절해 보였지만 왠지 태영은 그의 눈빛이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 검사는 금세 끝났습니다. 태영과 유나의 입안을 면봉으로 살짝 문지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면 나올 겁니다.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태영은 혜린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당연히 우리 딸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야. 하지만 혜린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태영아,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기분 탓이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김 박사는 검사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태영과 유나의 DNA 샘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서연주 씨. 검사는 잘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김 박사님께 부탁드린 대로만 해주세요. 약속한 돈은 검사 결과를 발표한 후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김 박사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검사 결과를 다른 봉투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김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영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태영과 혜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 박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검사 결과가 좋지 않네요. 김 박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유나 양은 태영 씨의 친딸이 아닙니다. 태영과 혜리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말이 안 돼요. 혜린이 소리쳤습니다. 다시 검사해 주세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태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확실한 겁니까? 죄송하지만 과학적으로 명확한 결과입니다. 김 박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태영과 혜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태영아,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유나는 내 딸이 맞아. 혜린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과학적 검사 결과가. 태영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주는 혼자 와인을 마시며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초인종 소리에 혜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유나가 아닌 한 회장과 한 여사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어쩐 일로? 혜리는 한 회장과 한 여사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과 한 여사는 혜린의 인사를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여사는 혜린을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 알고 왔다. 돈 때문에 우리 아들에게 접근한 거지? 혜린은 충격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 회장은 DNA 검사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너는 사기꾼이야. 이 아이는 우리 핏줄도 아니야.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리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혜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유나는 분명히 태영의 딸이에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한 여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속였구나. 하지만 이제 끝이야. 우리 아들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던 계획은 실패했어. 혜리는 절망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낯선 분위기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한 회장과 한 여사는 유나를 냉랭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직감적으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느꼈습니다. 한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한 회장은 탁자를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이 사기꾼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혜리는 유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유나야, 방에 가 있을래?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야기할게. 유나가 방으로 들어간 후 혜리는 결연한 표정으로 한 회장과 한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오해입니다.
유나는 태영의 딸이에요. 그리고 저는 절대 돈 때문에 접근한 게 아닙니다. 한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다. 과학적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 해리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유나를 위해 강한 척했습니다. 태영에게 직접 말하겠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한 여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미 태영에게도 연락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라. 한 회장과 한 여사는 그렇게 말하고 해린의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해린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렸고 겨우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해린은 유나가 잠든 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대로는 서울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로 돌아가는 것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어 태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이라는 메시지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해리는 마지막 시도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회장님과 어머님이 오셔서 저희에게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유나와 저는 제주도로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요. 그녀는 메시지를 보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슬픈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준호는 태영을 찾기 위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태영이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든 준호는 혜린과 유나의 아파트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준호는 혜린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혜린 씨? 준호 씨. 혜린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배경에서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계신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희 제주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갑자기 왜요?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영 씨의 부모님이 오셨어요. DNA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유나가 태영 씨의 딸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준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혜린 씨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증거가 있고 태영 씨도 저를 믿지 않아요. 그가 전화를 받지 않았거든요. 준호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린 씨, 제가 알아볼게요. 이건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일단 제주도에 도착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곧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준호는 즉시 태영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마침내 태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 태영의 목소리는 지친 상태였습니다. 대표님, 방금 혜린 씨와 통화했습니다. 모든 이야기 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혜린 씨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어요. 제가 직접 더 알아보겠습니다. 태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만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있어. 대표님, 그 검사 결과가 정말 믿을 만한 건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대표님의 딸입니다. 태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확신합니다. 제가 이 일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준호는 먼저 병원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설탐정 사무소를 통해 최근 며칠간 병원 출입 기록과 CCTV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 당일 밤 서연주가 김 박사와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연주가 김 박사에게 봉투를 건네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또한 김 박사의 계좌로 그 다음날 거액이 입금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준호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김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박사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 박사는 준호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곧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준호는 태블릿을 꺼내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 보시겠습니까? 박사님이 서연주 씨와 만나는 장면이네요. 그리고 이건 박사님 계좌 입출금 내역입니다. 김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박사님,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선처를 고려해 드릴 수 있지만 계속 부인하시면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것 같네요. 김 박사는 주변을 불안하게 살피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주 씨가 저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 일은 오션파크의 존속과 관련된 문제라며 승진과 거액의 보너스를 약속했어요. 그리고 만약 거부하면 제 과거 실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조작하라고요? 네. 실제 검사 결과는 친딸이 맞습니다. 저도 양심상 괴로워서 원본 데이터는 따로 보관해뒀습니다. 김 박사는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원본 데이터입니다. 준호는 USB를 받아들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겠네요. 준호는 즉시 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이 일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 모든 증거를 찾았습니다. 유나는 대표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검사 결과는 서연주 씨가 조작한 겁니다.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인가? 네, 확실합니다. 검사를 담당한 김 박사의 증언과 검사 결과, 원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태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숨소리만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준호, 정말 고맙네. 지금 당장 서연주를 만나봐야겠어. 태영은 모든 증거를 들고 서연주를 찾아갔습니다. 서연주는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태영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태영 씨. 이렇게 아침 일찍 오시다니. 무슨 일이세요? 태영은 USB와 김 박사의 증언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서연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뭘 안다는 거죠? 당신이 DNA 검사를 조작했다는 것. 유나는 내 친딸이에요. 서연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어쨌다는 거죠? 태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서연주가 부인하거나 적어도 변명이라도 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당신,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야? 서연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당신은 정말 순진하군요. 자기 약혼자를 버리고 어떤 시골 여자와 아이에게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션파크 대표로서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태영은 서연주의 냉정한 모습에 놀랐지만 그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혜린과 유나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요? 그들은 서울을 떠났어요. 서연주의 눈에 차가운 경멸이 스쳤습니다. 그런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잃을 순 없잖아요. 그동안 당신의 약혼자로서 유지해온 모든 것을 잃을 순 없어요. 단지 지위와 명예 때문이었어요? 서연주는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이겠어요? 사랑? 당신도 나를 사랑한 적 없잖아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약혼은 항상 거래였어요. 그 거래를 일방적으로 깨려는 건 당신이었어요. 태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약혼은 확실히 끝났군요. 그래요. 끝내죠. 하지만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오션파크의 주식, 그리고 당신 가족의 비밀들.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태영은 서연주의 위협에도 동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요. 내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혜린과 유나를 찾으러 갈 거예요. 태영은 등을 돌려 사무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션파크의 이사회, 주주들, 그리고 당신 부모님까지 모두가 당신을 향해 등을 돌릴 거예요. 태영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영은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그가 가야 할 곳은 제주도, 그의 진정한 가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태영은 제주도로 향하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바다는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혜린과 유나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몇 번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사이를 지나 마침내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태영은 렌터카를 빌려 혜린의 민박집이 있는 성산포 마을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바닷길을 달리며 그는 13년 전 처음 혜린을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차는 구비구비한 해안도로를 지나 마침내 혜린의 민박집이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태영은 차에서 내려 익숙한 민박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간판과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태영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며 그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민박집 안은 여전히 아늑했고 은은한 차 향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던 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태영 씨. 태영은 혜린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는 피곤함과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혜린아. 그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혜린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왜 왔어요? 저희 끝난 거 아니에요? 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가 모든 진실을 밝혀냈어. 유나는 내 친딸이 맞아. DNA 검사 결과는 서연주가 조작한 거였어. 혜린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내가 당신을 의심했던 것도 용서해줘.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혜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교차했습니다. 제 명예를 더럽히고 유나까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죠?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유나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했던 말들. 사기꾼, 거짓말쟁이. 유나 앞에서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해 봤어요? 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너를 보호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확인하지 않았어. 내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해리는 여전히 분노와 상처로 떨고 있었습니다. 태영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팔을 뻗었습니다. 해리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해리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태영과 거리를 두며 물러섰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당신의 가족, 회사, 그들은 절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태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거야. 그리고 부모님께도 진실을 알릴 거야. 그때 민박집 뒷문이 열리고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태영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 유나는 달려와 태영의 품에 안겼습니다. 태영은 딸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것이 자신의 진정한 행복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유나야, 보고 싶었어? 아빠, 우리 다시 서울로 가는 거예요? 태영은 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줘. 이번엔 내가 너와 유나를 지킬게. 절대 누구도 너희를 상처 주게 하지 않을 거야. 혜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3년 동안 이 작은 마을에서 유나를 키우며 살아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나가 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랑 같이 살아요. 혜린은 딸의 순수한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영 씨,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어요? 태영은 진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할게. 이번엔 결코 너희를 놓치지 않을 거야.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영은 조심스럽게 혜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는 기쁨의 찬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영은 혜린과 유나의 손을 잡고 민박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한 황금빛 노을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젠 같이 가자. 우리의 집으로.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바닷가를 걸어 차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지며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태영은 서연주와 완전히 결별하고 혜린과 유나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태영의 부모도 진실을 알고 나서는 혜린과 유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한 여사는 유나를 친손녀처럼 아꼈습니다. 유나야, 할머니가 미안했어. 앞으로는 좋은 할머니가 될게. 유나도 처음에 경계심을 풀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가까워졌습니다. 1년이 더 지나자 태영은 회사 일부를 정리하고 제주도에서 혜린과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녀 체험과 전통 문화를 결합한 에코 리조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바다 체험 센터라는 이름의 이 사업은 제주도의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혜린은 해녀 체험 프로그램의 강사가 되었고 태영은 경영을 담당했습니다. 준호도 서울 본사와 제주도를 오가며 이들을 도왔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혜린과 태영의 결혼식이 제주도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바닷가에서 열렸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자리였습니다. 한 회장과 한 여사, 그리고 오션파크의 주요 인사들, 제주도 마을 사람들까지 함께했습니다. 유나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유나도 정말 이쁘다. 태영과 혜린이 나란히 입장하자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준호가 축사를 위해 일어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감사함을 느낍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다에서 혜린 씨와 유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행복한 순간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작은 우연이 모여 필연이 되고 그 필연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축사에 태영과 혜린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유나는 기쁨의 찬정으로 손을 쳤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온 가족이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네요. 혜린이 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영원히 함께야. 태영이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환하게 웃으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석양이 지는 제주 바다에서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유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운명적 인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온 세상이 황금빛 노을로 물드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의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